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 증권. 네, 안녕하세요. 바쁜 삶 속에서 놓치기 쉬운 이슈들을 정리해드릴 시간 유안타 투데이 유튜브입니다. 주식 투자 열풍이 뜨겁습니다.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릴 만큼 과거 어느 때보다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증권사들의 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원이라는 것에서 열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 저 주식 고민하는 것보다 증권사를 사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안타증권에서 증권업을 담당하시는 정태준 연구위원을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투자 열기가 대단합니다.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증권사들의 실적은 매우 좋았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실 수 있을까요? 실적이 1분기 때 잘 나온 게 맞는데 브로커리지랑 트레이딩이랑 IB 이렇게 세 가지 부문으로 증권업의 사업 부문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1분기 때 실적이 좋았던 거는 여기서 이제 브로커리지랑 트레이딩이 엄청 좋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건은 이제 앞으로도 좋냐라는 거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브로커리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로커리지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제 위탁금의 수수료 혹은 자산관리 수수료 아니면 그 신용융자, 신용공여에 따른 이자, 손익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산관리 수수료는 애초에 그렇게 크게 사이즈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래대금하고 신용공여 잔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래대금은 여기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리의 역행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금리가 계속 빠졌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그 작년 이제 4분기 때는 바이든 당선되고 그다음에 백신도 보급이 되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좀 이렇게 이례적으로 동행을 하는 양상을 보여왔지만 올해 초부터는 지금 계속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거래대금 계속 빠지고 있어서 이게 이제 역행하는 그런 모습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는 그 매크로 비율 자체는 뭐 긴축의 시기가 당장일지 언제일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게 추가로 금리 인하가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언젠가 경기가 회복이 되면 긴축은 반드시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시장금리는 계속 오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반대로 이제 거래대금 계속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수수료율의 면에서도 이 거래대금은 이제 Q라고 치면 수수료율은 P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수수료율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이 하락세가 좀 완만했습니다. 그게 이제 해외 주식 수수료가 많이 늘어나면서 또 해외 주식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 전체적인 위탁금 수수료를 지지를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작년부터 이 해외 주식에서도 경쟁이 붙기 시작해서 수수료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심심치 않게 증권사 광고들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 해외 주식 수수료도 무료로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국내 주식 수수료의 그런 무료화, 평생 무료화의 그런 트렌드를 따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스도 점진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 지금 마지막 줄에서 나와 있는 신용공여 잔고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낮다라는 점은 신용공여의 성격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식담보대출, 그 다음에 주식을 사기 위해서 빌리는 신용융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신용대출도 포함이 되긴 했는데 그거는 비중이 얼마 안 되니까 차치하고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증시가 올라야 신용공여 잔고가 오릅니다. 여기 지금 차트에 안 나와 있지만 그 제 자료에서 보시면 대체로 다 동행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유가 주식담보대출은 들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 신용융자는 주식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고자 하는 주식의 주가가 올라가면 돈을 더 많이 빌려야 되고 그래서 이 신용공여 잔고랑 증시가 동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서두에서 제가 그 금리가 오를 거고 거래대금이 빠질 거다라고 한 거에 더해서 그 매크로 전망을 하나 더 이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그 증시가 더 추가로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 또는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제를 깐다라고 하면 신용공여 잔고도 추가로 상승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횡보 또는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결국에는 위탁금의 수수료도 그 거래대금 빠지고 수수료를 하락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전망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신용공여 잔고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크지 않다 보니까 브로커리지 이자 손익도 크게 기대할 게 없고, 신용공여 이자율도 거래대금 수수료율하고 똑같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브로커리지는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트레이딩 말씀을 드리면 트레이딩은 크게 주식하고 채권 그리고 ELS 해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증시가 올라가면 좋고 채권은 금리가 빠지면 좋고, 지금 이제 증시가 횡보하거나 하락한다라고 하면 주식 운용은 안 좋은 거고요. 금리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채권 운용도 안 좋은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주식하고 운용이 안 될 때 ELS 해지로 돈을 벌어요. 이게 이제 2019년에도 나타났던 현상인데, 여기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면 ELS 해지의 투기적인 성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ELS 상품 기본적으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푼 매도 형태입니다. 풋옵션 매도 형태인 건데, 이거를 증권사가 카운터파티로 있다 보니까 거래 상대방으로 있다 보니까 푼 옵션 매수 형태를 띠게 되고, 이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ELS 이렇게 생겼고, 그럼 증권사가 이제 해지를 한다라고 하면 이 풋옵션 매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증권사의 포지션만 남겨놓는다고 얘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만 포지션이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해지를 해야 돼. 이 포지션을 해지를 하고 싶기 때문에 결국에 증권사가 또 파생으로 해지를 잡으면 이렇게 포지션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장이 상승할 거다라는 거에 배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장이 뭐 이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요만큼의 프리미엄을 더 먹을 수 있어서 보통 여기서 수익을 내는 거를 투기적 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혹은 뭐 포지션을 이렇게 짤 수도 있겠죠. 양매도를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요 안에서 증시가 횡보한다라고 치면 이만큼의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거가 되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도 부진하고 채권도 부진하면 ELS 해지에서 양매도 짜가지고 프리미엄을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저기 오른쪽 차트에서 3Q19 보시면 2019년 3분기 보시면 투기적 성향이 크게 증가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저 때가 이제 한국금융지주가 NH투자증권의 2배를 벌 때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었냐? NH는 2018년 10월에 증시가 급락을 할 때 자체 이 투기적 해지에서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중단했고요. 근데 한투는 이때 잘 넘어가서 2019년에 투기적 해지를 크게 합니다. 그래서 실적을 잘 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2020년 3월에 코로나 때문에 증시가 급락을 할 때 가장 손해를 크게 봤습니다. 그래서 한투도 그 뒤로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린 투기적 해지는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제 다 그냥 이 100% 포지션 해지의 보수적인 해지 위주로 돌아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과거에 2019년처럼 이렇게 뭐 증시도 지지부진하고 채권도 지지부진할 때 ELS로 돈을 많이 벌면 트레이딩을 뭐 복구시킬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IB를 말씀을 드리면요. IB는 IPO랑 부동산 PF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사실 IPO 중에서 이슈가 된 게 많았었어요. 뭐 흥행도 잘 됐고, 그런데 사실 건수랑 금액으로 보면, 그러니까 증권사에 기여한 수익으로 보면 오히려 2019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IPO가 아직까지는 부동산 PF를 대체를 하기에는 좀 약하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IB 부문이 살아나려면 부동산 PF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PF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PF 대출, 그 다음에 채무보증, 셀다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동산 PF는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6% 이렇게 빌려준다고 치면 이거를 6%짜리 대출 채권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이자 손익이 6%씩 계속 들어오는 구조인데, 대출 채권이 북에 이렇게 남아 있으면 자본 비율에 좀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장부에서 지우고 싶은데 그걸 이제 하는 방법으로 채무보증이란 걸 하거나 셀다운을 합니다. 채무보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대출 채권, 6%짜리 대출 채권을 지급보증을 져서 매입 확약, 매입 약정 이런 지급보증을 져서 증권사의 신용도로 2%의 이거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ABCP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6%에 빌려주고 2%의 자금 조달해서 결국엔 그 원금은 다 없애고 그 내보낸 것만큼 받아서 없애고 그 사이에 4% 마진만큼 먹는 거를 부동산 PF 채무보증 수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IB 수수료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얘기이고요. 그럼 이제 이 원금만큼은 우발 채무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기사 같은데 보시면 뭐 증권사의 우발 채무가 자본의 2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채무보증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형태로 셀다운이라는 거는 이 대출 채권 6%짜리를 그냥 파는 겁니다. 그럼 뭐 매각 수수료 뭐 한 2% 먹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잔액, 뭐 대출 채권이든 뭐 지급보증이든 우리가 깔아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건 없어지는 거지만 회전은 빨라지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왜 들었냐면 부동산 PF가 2019년 12월에 규제를 맞으면서 사실 그때부터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근데 그 규제의 주요 내용이 아까 이 대출 채무보증 셀다운 중에서 채무보증을 주로 겨냥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채무보증 잔액이 그 뒤로부터 많이 감소를 했고 실제로 그 채무보증을 가장 강하게 했던 메리츠 증권은 한 절반 정도 줄였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 줄인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채무보증 포지션을 많이 판다라는 거기 때문에 팔면서 수수료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작년에 메리츠 증권이 예상했던 것보다 IB 수익이 괜찮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실적이 나왔던 거는 사실 있는 걸 팔면서 낸 겁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신규로 하기는 사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2012년에서 2014년 동안에 증시가 횡보해서 브로커리지도 안 좋고 트레이딩도 안 좋을 때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에 본격적으로 커져서 이제 2016년, 17년 이렇게 실적을 견인했던 IB가 예전처럼 브로커리지랑 트레이딩이 안 좋으니까 IB로 실적을 견인하면 되지 이게 어려워졌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번 2021년 2월에 새로운 규제가 또 들어왔는데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규제가 또 들어왔습니다. 이건 이제 2016년 8월에 초대형 IB 육성 방안을 통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밀어줬던 그런 부동산 PF 대출의 확대가 반대로 지금은 이제 신규로 하기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16년 8월에 있었던 그 초대형 IB 육성 방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본 3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기존의 이제 규제는 자본의 100% 이내에서 대출채권을 운용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대출채권 안에서 리테일 신용공여 아까 이제 브로커리지 할 때 말씀드렸던 리테일 신용공여를 하든 아니면 부동산 PF 대출을 하든 나눠 써라라는 게 이제 원래의 규정이에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초대형 IB 육성 방안의 내용은 자본 3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 사업자는 리테일에서 100% 따로 쓰고 그다음에 그 IB에서 100% 따로 쓰고 해가지고 총 자본의 2배만큼을 신용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PF 대출이 그때부터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번 규제에서는 그 기업 대출 부분에서 부동산 PF는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험 자본에만 투자를 해라라는 건데 사실상 그 모험 자본이라고 하는 게 진짜 순수한 기업 대출을 의미를 하는 거고 보통 담보가 없기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PF 대출도 신규를 하기 어려워졌다라는 게 그럼 결국에는 다르게 얘기하면 셀다운 위주의 비즈니스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그 부분에서 경쟁이 심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보셔야 될 게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외화자산 관련된 건데 이건 이제 역시 한 1월 말쯤 나왔고요. 근데 그 내용이 증권사들이 외화자산 지금 여기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외화자산 외환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2020년 3월 때처럼 그렇게 외환시장이 요동치면 ABCP 소화도 안 되고 이렇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 해서 은행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외화자산 외화부채를 많이 못 늘린다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던 해외 부동산 PF를 못 한다는 얘기고 지금 PF 시장이 줄어든 거에 가장 큰 원인 중에 또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못 나가는 게 있어요. 해외 부동산 PF가 만기가 됐는데 신규로 딜을 못 하니까 시장이 축소가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이 규제로 인해서 사실 코로나가 끝나서 해외로 다닌다라고 해도 예전처럼 또 해외 부동산 PF를 많이 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해외도 꺾이고 대출도 꺾이고 채무부정도 꺾이고 결국엔 국내 부동산 PF에서 셀다운만 좀 유효하게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국내 부동산 PF가 뭐 아예 없어지진 않겠지만 이제 성장을 견인하는 사업부로 있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되게 복잡하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브로커리지, 트레이딩, IB 다 전망이 안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 증권사들의 수익성이 여러모로 힘들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증시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이건 아까 트레이딩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이제 하우스뷰입니다. 이건 그래서 그 증시는 하락 또는 횡보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거래대금도 마찬가지로 동행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서 유동성이 축소가 돼서라고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동성이라는 거는 증시 자체에는 멀티플 뭐 상향 요인이겠지만 증권업에는 그 유동성 자체가 펀더멘탈이다 보니까 유동성이 빨려 들어간다라는 거는 증권업의 펀더멘탈이 꺾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업황이 안 좋아서 이익 그로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이 주식 수익률은 이익 성장과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배당이 높은 회사를 보는 게 좀 올바른 투자 전략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증권하고 삼성증권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요. 두 회사 다 배당 수익률이 7%대입니다. 지금 금융업종 내에서 7%대 나오는 회사들이 얘네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탑픽으로 제시를 하는 거고요. 한양증권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가 배당 성향이 엄청 높진 않아요. 한 19% 정도 되는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이 7%대가 나오는 거는 싸서입니다. 중소형사였고 소외가 되어 있는 회사고 아무래도 커버도 저밖에 안 하다 보니까 그 최근에 한 2019년부터 이제 경영진이 바뀌면서 성장 전략이 바뀌고 매출을 크게 내면 그 돈으로 그 대형사 인력들을 데려와서 또 매출을 크게 내고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서 성장을 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이익 성장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9년에 300%대, 그다음에 2020년에 100%대, 그리고 이번 1분기 때도 169% YY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봐도 뭐 하반기에 둔화되고 이런 거 다 감안했을 때 한 66%에서 70% 정도 성장을 보고 있는데 그걸 가정해서 그냥 배당 성향을 그 19%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DPS가 거의 2배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얘는 싸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브로커리지 비중도 낮고 어느 특정 그 분야에 몰려 있지 않다 보니까 업황이 뭐 어디가 둔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타격을 좀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증액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증권 역시 배당 수익률 7%대 나옵니다. 그런데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배당 성향이 제일 높고요. 거의 40%대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50% 타겟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전통적으로 브로커리지가 강한 회사다 보니까 브로커리지가 꺾이는 영향을 받긴 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감익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배당 수익률도 좀 꺾일 걸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호도가 한양, 삼성 순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증권업의 근황과 증시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의 투자 열풍 가운데 증권업 그 자체를 다룬 오늘 주제가 투자자분들의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유한타 투데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한타 투데이는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한타 T레이더. T레이더 유한타 T레이더 투자 타이밍은 T레이더